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3차 강의를 지난주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는 겨울이 좀 길고 여름이 좀 늦게 시작하는데 6월 달이 되니까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캠핑을 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3차 강의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늘 드릴 말씀은 스페셜 GL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트랜잭션에서 오토 페이먼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페셜 GL 트랜잭션, 세피 트랜잭션을 보시다 보면 트랜잭션 디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에도 다운 페이먼트 있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페이어블에도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업무가 선수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SAP 구조에 보시면 reconciliation account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커스터머 마스터에는 GL 계정이 디폴트로 매출 채권, 그다음에 벤더인 경우는 벤더 마스터에 매입 채무라는 계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계정을 가지고 직접 포스팅이 불가능하죠. 항상 이제 커스터머 또는 벤더를 통해서만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레컨실레이션 계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마스터에 이제 계정이 하나만 어사인이 돼 있으니까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 계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터머에 항상 영업거래 관련된 매출 채권이 이제 계정이 어사인이 돼 있는데 업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스크랩이 발생해서 비영업 거래가 발생해서 매출 채권 계정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으로 포스팅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레컨 계정을 이제 스위치를 하시면 돼요. 얼터너티브 레컨으로 해서 그 계정을 직접 스위치를 해서 포스팅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선수금 또는 선급금 같은 경우는 거래선과 관련된 계정이면서 보조부도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팅이 계정만 스위치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로 또는 부채에서 자산으로 포스팅이 돼야 되는 차대변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거래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계정만 바꿔서는 안 되고 차대변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SAP에서는 스페셜 GL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스페셜 GL 인디케이터를 사전에 설정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페셜 GL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업무의 유형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선수선급금, SAP에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드로움 또는 지급보험도 이런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선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을 때 바드로움 포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음이 나가는 지급보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벤더 베이스로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어더 트랜잭션으로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차 보증금 또는 임대 보증금 이런 것들은 커스터머 벤더 베이스로 이제 관리돼야 되는 그런 계정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미리 스페셜 GL로 등록을 하고 그 인디케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쪽 트랜잭션 보시면 선수금 관리하는 트랜잭션, 바드로움, 그 다음에 기타 트랜잭션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밴드 쪽도 동일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마다 들어가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 이제 사전에 세팅을 쭉 하셔야 됩니다. 스페셜 GL 트랜잭션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statistical posting, automatic offset entry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리 사전에 이제 그 대조 계정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점표를 포스팅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대 계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오토 포스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계정을 씁니다. 양쪽 다 가계정을 써서 오토 포스팅을 시키면서 대신에는 원장에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제 예전에 이제 견지럼 같은 경우 이런 처리를 통해서 회계점표를 생성시키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티드 아이템인데 얘는 이제 SAP 회계 문서는 기본적으로 차대변이 들어가고 금액이 차대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밸런스가 제로가 돼서 회계 문서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노티드 아이템은 어떤 정보성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데 회계 문서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문서가 생기는데 차대변이 있는 점표가 아니라 싱글 라인의 어카운트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한 줄짜리 회계 점표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라는 이런 트랜잭션을 이런 노티드 아이템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ree offset entry,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대 계정을 점표를 입력하면서 이렇게 이 스태티스칼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 얘는 이제 사전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offset 계정을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입력하면서 직접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스페셜 GL 트랜잭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급금도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수금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저희들한테 이제 계약금처럼 미리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돈이 입금되면 예금,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포스팅을 하죠. 근데 이 선수금을 GL 계정 다이렉트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커스터머를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설정된 A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GL 계정을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포스팅 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선이 이 매출 채권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 총액을 지급하진 않죠. 미리 선수금 지급한 거를 뺀 잔여 순액을 이제 페이먼트를 하겠죠. 자, 그럴 때 이 선수금은 미리 매출 채권에서 이렇게 반제를 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도 마찬가지죠. 밴드한테 저희들이 뭐 중기 발주를 내 가지고 장납기 발주를 내서 예를 들어 미리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선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벤더의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회계 계정은 선급금으로 포스팅하는 차변에 포스팅 시키기 위해서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통해 가지고 세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정상적으로 물때에 대한 인보이스가 처리되고 나면 이 AP 총액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지급된 선급금을 클리어 시키고 순액만 이렇게 대금 지급을 하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선수 선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트랜잭션을 가시면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 다운 페이먼트 실제 페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나간 거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클리어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랜잭션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선수금은 보통 입금되는 시점에 보통 예금에 선수금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데 선수금 리퀘스트라는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라는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한국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거래선이 선수금 입금시키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회계적 근거가 전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이라는 어떤 행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선을 놓고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넣으면 금액을 쭉 하면 입력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노티드 아이템 한 줄짜리 차대변이 있지 않는 차변에만 한 줄만 포스팅되는 이런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리퀘스트의 어떤 형태이다 보니 재무제표에는 안 올라가요. 정보성으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거래선이 돈을 지급하면 예금 계정에 얼마가 입금이 됐다. 어떤 거래선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 리퀘스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변의 예금, 대변의 선수금의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시스템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수금을 포스팅 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빌링을 하죠. 빌링을 해서 매출 채권이 이제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 경우에 그 매출 채권하고 이 선수금하고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을 사용하는데요. 커스텀을 기본적으로 놓고요. 매출 채권 정상적으로 발행한 인보이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클리어하고자 하는 선수금을 리스트업을 쭉 해서 해당되는 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리어를 하면 매출 채권하고 선수금을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반제를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앞에 사례를 본다면 이제 그 선수금 100이 나가고 매출 채권도 100만큼 클리어되고 나중에 900에 돈이 들어오면 채권을 그렇게 반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1000으로 했네요. 이렇게 선수금하고 매출 채권을 반제하는 이 트랜잭션도 F-39라는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트랜잭션을 다 순서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라는 업무를 생략한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선수금 입력을 하죠. 이렇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FB01 일반 포스팅 가셔가지고 실제 다이렉트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은행 정보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 이제 선수금 포스팅 하실 때 여기 보시면 포스팅 키 19 요거를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선택 19를 입력을 하시고 커스텀을 입력하고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A를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이 매출 채권 계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커스텀 마스터에 있는 매출 채권이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요 선수금 계정을 자동으로 포스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컨피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팅 키는 이제 사전에 보통 이제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SAP 스탠다드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팅키 19 또는 29 밴드는 29 선급금 포스팅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포스팅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변인지 차변에 포스팅할 건지, 차변 대변에 포스팅할 건지, 커스텀 통해서 할 건지, 밴드 통해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건이 이 포스팅 키가 스페셜 GL에 관련된 포스팅 키인지 아닌지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셜 GL 인디케이터 유형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수금, 선급금, 보증금 이런 형태들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GL 인디케이터의 컨피그레이션을 가보시면 이 트랜잭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는지를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노티드 아이템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사전 설정을 다운 페이먼트 F는 노티드 아이템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노티드 아이템이니까 이게 액츄얼 그 다운 페이먼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리퀘스트는 액츄얼이 어떤 거랑 연결되느냐. 그래서 타겟 스페셜지에 A 이렇게 사전에 설정을 해놓으면 다운 페이먼트 리퀘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운데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케이스를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보조부에 가서 커스터머의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게 매출 채권이죠. 그럴 경우에는 노멀 아이템을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기본적인 매출 채권이 나오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스페셜 GL 트랜잭션하고 노티드 아이템을 같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선수금에 대한 현황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해당하는 노티드 아이템도 이쪽에서 리스트에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관련된 매출 채권, 선수금, 노티드 아이템을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선수금을 제하고 매출 채권에서 총액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지 순액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의 스페셜 GL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업무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냐 오더리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다운 페이먼트로 설정을 스페셜 GL 인디케이터를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케이스는 임시 전표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페셜 GL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운 페이먼트 A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일단 파크 포스팅이 안 돼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코스트 오브젝트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WBS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에 고객 정보를 넣고 특정 프로젝트의 선수금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거는 관리가 가능하겠죠. 예. 자, 반면에 이제 other 스페셜 GL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케이스는 같은 스페셜 GL 트랜잭션이지만 파크 다큐멘트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 케이스는 코스트 오브젝트 관리가 안 돼요. 일반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처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떤 트랜잭션으로 세팅할 건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의 선수선급금의 경우에는 선수금과 선급금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발생이 돼서 클리어하는 시점에 일자 차이로 인해서 환차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차 손익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선수선급금 반제 시에는 환차 손익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환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포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날짜가 서로 다르고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차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좀 회사마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환차 손익으로 포스팅 될 게 아니라 매출이나 또는 매입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말씀드렸는데 선수금의 재생계산서 발행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해당이 되는데 돈을 미리 받기 전에 건설사는 이제 정부기관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선수금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포스팅 시킬 때 텍스를 그만큼 포스팅을 동시에 포스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까 정산할 때 매출 채권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텍스까지 같이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선수금의 부가세, 텍스 부분도 이제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정에 대해서 선수금 계정에 대해서 그 텍스 카테고리 결정하실 때 보통 이제 그냥 매출 부가세면 플러스 아웃풋 텍스면 플러스 매입이면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운 페이먼트 매니지 그로스 앤 아웃풋 또 그다음에 인풋 텍스도 그 매입 선급금 관련해서 이제 매입 부가세도 이렇게 그로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포스팅 할 때 텍스 포스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상대 계정에 대저 계정으로 포스팅이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포스팅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스탠더드 프로세스에는 아까 사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을 어음은 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그 팔로업 되는 그 트랜잭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음이 만기됐을 때는 추심을 통해 가지고 추심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입금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이 중도에 할인이 돼서 이제 할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음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발채무 세팅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그 관련된 트랜잭션이 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 쪽에 트랜잭션을 가보시면 기본적인 바드러움 페이먼트 외에 추가적인 이런 트랜잭션을 시스템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과 관련된 업무들을 다 같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수선급금을 주로 관리하는 스페셜 제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그 페이먼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본적인 매출과 매출채권, 그 다음에 입금이 됐을 때 매출채권을 반지하는 그 클리어링 컨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세일즈 오더를 통해 가지고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딜리버리하고 출하 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물건이 납품이 되고 나면 재고가 나가고 상품이 나가고 매출원가 포스팅이 일어나는 회계문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빌링을 하면 매출채권 트랜잭션이 생기죠. 매출채권 전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부를 조회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매출 채권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부를 통해서 매출 채권 관리를 하시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선수 선급금도 여기서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매출 채권에 대한 고객이 입금을 시키면 저희들이 F-28이라는 인커밍 페이먼트 포스팅 하는 쪽에 가서 은행 정보 입력하시고 거래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매출 채권 리스트를 쭉 현황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클리어하고자 하는 매출 채권을 선택하셔가지고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매출 채권 반제가 되면서 입금 전표가 포스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이죠. 자, 매입도 마찬가지죠. 발주를 내고 나서 거래선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입고전표를 포스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벤더가 세금계산서를 보내오면 저희들은 이제 인보이스 구매 송착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보이스 리시트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 매입 채무가 확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보조부를 통해서 매입 채무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이 거래상과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도 같이 보조부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순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조부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금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건별 대금 지급 매뉴얼 대금 지급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코드 F-53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돼야 될 은행 정보와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벤더에 어떤 건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이걸 미결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조부에 떠 있는 이 미결 항목 리스트, 오픈 아이템 리스트가 여기 쭉 뜨고 그 중에 그 대금 지급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을 해서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매입 채무가 반제되면서 동시에 예금 계정으로 지급되는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매뉴얼로 채권 입금 또는 채무 지급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페이먼트 관련된 매입 채무에 대한 대량 지급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포커스를 맞춰서 오토 페이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건별로 이렇게 대금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는 지급 일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급 일자에는 그동안에 오픈되어 있던 AP 리스트를 가지고 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죠. 그래서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작업을 처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SAP에서는 오토페이먼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페이먼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사전 세팅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페이먼트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은행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셉에서는 뱅크 키와 하우스 뱅크라는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키는 뭐냐면 그냥 우리 시중은행을 마스터로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은행마다 자 이제 고유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뱅크 키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뱅크 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의 11번 코드를 통해서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사전에 뱅크 키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계좌도 마스터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우스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뱅크를 등록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의 계좌냐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 어느 은행의 계좌다라는 걸 이 뱅크키를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뱅크 등록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뱅크키부터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하우스뱅크 네이밍 룰에 따라 가지고 하우스뱅크 네임과 어카운트 아이디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자, 하우스뱅크는 그냥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그 네이밍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통화 플러스 시리얼 넘버 아니면 은행 정보의 시리얼 인디케이터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 어카운트 아이디는 뭐냐면 계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계좌를 급여 계좌 또는 일반 대금 지급 계좌 두 개를 오픈했어요. 그러면 계좌 1, 2 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걸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계좌를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번호가 있겠죠. 그거는 뱅크 어카운트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뱅크는 기본적으로 GL 계정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하우스뱅크에 해당하는 GL 계정을 이쪽에 어사인을 같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우스뱅크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벤더 마스터 또는 커스텀 마스터 등록하실 때 보면 거래처의 은행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금 정보를. 거래처 예금 정보 등록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의 계좌냐라는 게 여기 사전에 정의한 뱅크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 내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뱅크 키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외국은행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등록이 안 돼 있겠죠. 예, 그러면 등록하실 때 계좌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뱅크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등록하시고 이제 벤더에 은행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뱅크 어카운트 넘버라고 하고요. 예, 예금주는 어카운트 홀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용어를 좀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뱅크키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시고 은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뭐 본점이 아니라 지점 레벨까지 이렇게 뱅크키를 등록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저 독보 이후로 은행 금융기관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지점까지는 레벨은 관리 안 하고요. 보통 이제 본점 레벨에서 등록을 많이 합니다. 하우스뱅크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등록하실 때 네이밍 룰을 주고요. 어떤 은행에 계좌다라는 것을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뱅크키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별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가 아까 말씀드린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좌 하나하나씩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 어카운트 넘버 입력하시고 여기에 통화 입력하시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GL 계정도 이쪽에서 같이 어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뱅크 등록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 그 뱅크 어카운트는 계좌별로 반드시 이제 GL 어카운트에 따로 개별로 이렇게 등록을 하나씩 계좌별로 GL 어카운트를 다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뱅크 이렇게 등록하실 때 GL 계정 등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GL 계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데 뱅크 탭에 가시면 GL 계정 등록하시면서 미리 이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 하우스뱅크와 어카운트 아이디 계좌 정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요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GL 계정 밸런스별로 이제 은행 잔고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캐시 매니지먼트 통해 가지고 거래 내역들, 거래 원장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정으로 조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우스뱅크와 어카운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 벤더 마스터에 계좌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커스터머 벤더 이제 계좌 등록하시는 데 가시 보시면 사전에 계좌 등록하시기 전에 거래 은행 정보를 등록해야죠. 그게 이제 뱅크키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뱅크키는 시중은행이다. 커스터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커스터머도 크레딧 메모가 발생이 돼서 대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케이스라면 등록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토 페이먼트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벤더 마스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수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주소 정보도 좀 등록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P전표 생성될 때 그 만기일 관리를 하는데 그 만기일은 이 페이먼트 텀을 통해 가지고 듀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뱅크키와 하우스뱅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더 마스터 등록하실 때 은행키 사전에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뱅크 등록하실 때 뱅크 컨트리와 뱅크키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뱅크는 지역 계정으로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역 계정 마스터에는 하우스뱅크와 어카운트 아이디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 매니지먼트나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 처리할 때는 계정 베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하우스뱅크와 어카운트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계좌 정보를 관리를 하면서 추가 정보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급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벤더 마스터에는 이제 고객하고 벤더와 사전에 이제 계약을 벤더로 등록할 때 대금 지급에 대한 기준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마다 기업의 그 유형, 그 다음에 거래 유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대금 지급을 대금 지급 조건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대금 지급 조건을 Terms of Payment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사항인데요. 마스터 Terms of Payment 지급 조건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급 조건이 커스터머에 대한 지급 조건인지 벤더에 대한 지급 조건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데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듀 데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을 주게 되면 30일로부터 일수를 계산을 통해 가지고 듀 데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베이스라인 데이트에 픽스 데이트를 입력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베이스라인 데이트는 뭐 기준일을 포스팅 데이트로 할 거냐, 다큐멘트 데이트로 할 거냐. 그래서 회계 처리 일자로 할 건지, 인보이스 날짜로 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erms of Payment에는 페이먼트 블락하고 페이먼트 메소드를 디폴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마스터에 이 Terms of Payment를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그 밴드를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 AP 라인은 기본적으로 페이먼트 블락이 딱 걸리고 지급 조건은 뭘로 지급이 될 건지 정보가 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수나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듀데이트가 자동으로 딱 계산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케이스는 디스카운트 조건을 준 케이스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2% 할인, 30일 내에 지급하면 1.5% 할인, 그 다음에 45일은 넷 듀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할인이 없고 요
듀데이트 45일 안에 대금이 지급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 리밋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급 조건,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라는 지급 조건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이제 구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거는 뭐 언제 지급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거는 다음 달 뭐 15일 날 지급한다 이러면 같은 달에 지급 발생된 내용이지만 지급 일자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15일까지 발생한 건 말일 날 지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다음 달 15일 날 발생한다. 이랬을 때 지급 조건을 텀스업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급 조건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데이 리밋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급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먼트 블락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먼트 메소드도 기본적으로 지급 조건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하시면 지급 조건을 통해서 입력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데 굳이 여기 안 하시고 전표 포스팅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매뉴얼로 입력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데이트는 날짜를 가지고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특정 일자를 통해서 만약에 베이스라인 데이트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한국엔 잘 없죠. 근데 이제 캐시 디스카운트는 자, 14일 내에 지급하면 3% DC, 30일 내에는 2% DC, 45일은 이제 듀데이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컨디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텀수를 나눠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톨먼트가 나오는데요. 인스톨먼트는 뭐냐면 그 할부죠, 할부. 그래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로 트랜잭션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그 분할 레이트별로 얼마씩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P 전표가 딱 생기는 시점에 인보이스 처리하는 시점에 이 AP가 3개로 이렇게 쭉 그 설정되어 있는 비율만큼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AP가.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은 그냥 한 줄로 입력을 하는데 시스템이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AP를 기간별로 나누면서 비율별로 나눠서 AP 금액을 아예 따로 포스팅을 동시에 시켜줍니다. 그런 게 인스톨먼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가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또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로 회사에서 이제 지급 조건 등록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금 지급 방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의 유형별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대금 지급 조건이 방법이 뭐냐 어음인지 아닌지 구매카드인지 뱅크 트랜스퍼인지 그 다음에 만기일이 며칠짜리 어음으로 발행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례고 외화거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LC도 S사이트 외에 일수별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고 TT도 일수 베이스로 쭉 지급 조건을 등록할 수 있겠죠. 샘플이고요. 자, 이제 오토페이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페이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대량 AP에 대해서 자동 지급을 처리하는 SAP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건을 대상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파라미터 입력이고요. 그 파라미터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이 프로포저를 수행을 하면 대상 지급 대상 리스트를 쭉 가지고 옵니다. 그거는 지급 듀데이트를 당연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을 체크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대금이 지급돼야 될 듀데이트 내에 인듀 안에 있는 AP 리스트를 전부 가져와서 시스템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실제로 프로포저를 하면 지급 대상 리스트와 지급이 되지 않는 리스트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요. 오토 페이먼트에서 리스트에서는 제외됐지만 여기서 바로 에디트를 통해 가지고 대상권으로도 반영해서 포스팅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 런을 돌리면 시스템이 밴드별로 그룹 바이에서 전표를 쭉쭉쭉 자동으로 페이먼트 전표를 포스팅을 시켜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급 방법별로 어떤 하우스뱅크에서 돈이 나가는지를 사전에 설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은행이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P 대금 지급할 때 만약에 크레딧 메모가 있다라면 그 크레딧 메모를 그 다음에 AP의 밸런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크레딧 메모가 AP보다 더 커요.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선하고 내고를 할 수 있겠죠. 정산하고 순액만 지급한다 또는 총액으로 주고받고 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레딧 메모는 블락을 걸어놓고 런을 시키면 정상적인 AP 돈 줘야 될 것만 프로포저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줘야 될 것보다 더 커요. 근데 프로포저를 시켜놓고 SAP 기능인데요. 데뷔 밸런스 체크라는 걸 딱 체크해 한 번 더 돌려보고 실제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게 더 많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블락을 딱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크를 못했지만 기능적으로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뷔 밸런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오토 페이먼트 시키는 시점에 한 번 더 블락을 더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레딧 메모보다 이제 AP가 큽니다. 근데 이거를 정산을 하고 순액만 만약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이렇게 줄 거, 뺄 거를 클리어를 할 것들을 정산을 하고 20만 순액을 페이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 밸런스를 체크하는 업무 유형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 오버뷰니까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심화 과정 때는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토 페이먼트 트랜잭션 돌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먼트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파라미터 입력하고 프로포절 돌리시고 페이먼트 런을 돌리면 이렇게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매입체인 모든 보조부에 가서 보시면 클리어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이렇게 오토 포스팅된 대금 지급 전표에 가서 전표 헤드에 가 보시면 페이먼트 런을 돌린 런 아이디와 데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뱅크 서버 어카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뭐냐면 그 입금 프로세스 하면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대출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은행에서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 입금 원장 내용을 확인해서 뱅크에 AR 클리어링을 바로 포스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입금 원장을 통해 가지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딱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채권을 반지하는 트랜잭션을 동시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시제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뱅크의 뱅크 서버 어카운트로 바로 포스팅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펀뱅킹 통해 가지고 대금 입금지 내역이 들어오면 영업사원들한테 채권 리스트를 입금 내역을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사원이나 재무팀에서 채권 반지를 찾아서 포스팅할 때까지 뱅크 시제를 포스팅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입금되는 순간 바로 뱅크에 뱅크 서버 어카운트로 포스팅을 시키고 이 정보를 공유를 시켜서 담당자들이 채권 반지를 할 때 뱅크 포스팅이 아니라 뱅크 서버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채권 반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계적으로는 결과가 동일한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투 스텝으로 갈 때 중간에 이제 뱅크 서버 어카운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밴드한테 대금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토페이먼트 돌리면 그냥 AP에 뱅크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뱅크 계정으로 바로 포스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뱅크 서버 어카운트로 포스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의 뱅크 서버 어카운트를 일단 포스팅을 시켜놓고 이 정보를 폰뱅킹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다 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쭉 대금 지급하고 리턴을 딱 하면 전부 다 이제 정상 처리되면 그 시점에 뱅크 서브의 뱅크 계정으로 재포스팅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스텝을 나눕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한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제 펀뱅킹 쌌는데 펀뱅킹 오류가 뭐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걸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되는 케이스에 또 리버스 포스팅하고 이러면 뱅크 시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은행에서 대금이 지급된 것만 뱅크 포스팅을 시키고 중간에 프로세스에서는 뱅크 서버 어카운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두 단계 대금 지급 절차를 가져가게 되면 이런 뱅크 서버 어카운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토페이먼트 돌릴 때도 트랜잭션이 돌릴 때도 설정을 요 계정 서버 어카운트나 또는 본 계정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스케줄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 걸린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특정 일자에 특정 건의 대금을 지급하고 싶다. 이럴 때는 스케줄을 미리 걸어서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토페이먼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데 T코드 FBJP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컴퍼니 레벨에서 설정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은행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레벨에서 이제 세팅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금액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페이먼트 서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시스템에서 이제 화면 스크린 AP 라인 아이템의 스크린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계정의 GL 계정의 그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 이제
레벨에서 페이먼트 메소드 서플먼트를 쓰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하고 전혀 관계없이 필드가 하나 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 필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컨피그레이션 그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에 의해서 지일 계정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쪽 페이먼트 메소드 페이먼트 관련돼 가지고 설정하는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페이먼트 메소드 서플먼트를 체크하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그 어음 같은 경우 지급어음을 뭐 중간에 몇 회 이제 걸쳐서 나눠서 이제 발행하는 경우에 이 건이 이제 1차 발행분인지 뭐 2차 발행분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회사 목적에 따라 이제 추가로 페이먼트 관련된 추가 정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페이먼트 서플먼트고요. 그다음 페이먼트 메소드 이제 등록을 쭉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수표다. 수표는 체그 C로 페이먼트 메소드를 등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입금이냐 아니면 뭐 출금이냐 페이먼트냐 그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가 구분자가 은행 이체냐 아니면 뭐 수표냐 어음이냐 뭐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런 걸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먼트와 관련돼 가지고 뭐 고객의 벤더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주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뱅크 트랜스퍼 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뱅크 디테일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equired 필드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뱅크 트랜스퍼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선에 계좌 정보가 있어야 돈을 지급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펀뱅킹을 쓰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벤더 마스터에 뱅크 디테일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페이먼트 포스팅을 시키실 때 전표가 유형이 다큐멘트 타입이 어떤 걸로 포스팅 될지도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표 같은 경우는 수표의 포맷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쓸지 이렇게 정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가별 페이먼트 메소드인데 케이스는 이게 이제 이게 국가별이고 이거는 이제 회사 코드별 베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AP를 건별로 포스팅 반제를 다 개별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그룹을 하는데 그 그룹 파일을 듀 데이트 베이스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뱅크 디터미네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페이먼트 메소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페이먼트 메소드별로 포스팅해야 될 은행 계정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급 방법이 T, 뱅크 트랜스퍼일 때는 하우스뱅크 어떤 걸 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랭킹은 뭐냐면 계좌를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랭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런스에서 먼저 그
허용 가능한 밸런스로 포스팅 시키고 추가적으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두 번째 포스팅 요 은행 계좌에서 포스팅을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뱅크 서버 어카운트에 뱅크 어카운트 직접 포스팅 하실 수도 있고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뱅크 서버 어카운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거래 가용한 금액들 등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토 포스팅 할 때 AP 반제가 되면서 대변에 은행 정보가 이렇게 페이먼트 메소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런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우스뱅크는 FI12라는 디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뱅크 등록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우스뱅크에 우리 계좌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S4 하나에서는 이제 없어졌죠. 섹구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피오리에서 은행 정보를 등록하시면 그 정보가 이쪽으로 인터페이스돼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S4 하나에서 큰 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페이먼트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는 또 결산 내용을 좀 다뤄보고요. 또 추가로 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